러시아에 파병한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통치자금, 인민경제를 나누는 거죠. 만약에 그거라도 받아서 인민경제 썼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엉망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최악이다. 지금 15,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끝나느냐?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고요. 경제 위기 징후가 또렷하다는데 어느 정도 폭등했고 대북 제재와 북중 관계 악화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원래라면은 8,400~500원대가 1달러당 한 1년 내지 1년 반 전, 지난해 초만 해도 8,400원. 그 다음에 쌀은 한 4,000kg당 한 400원 정도가 정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27,000~8,000원까지 가고 1달러. 우리 지금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쌀도 12,000원까지 갔어요. 3배가 된 거죠. 그러면 의아스럽지 않아요? 최근에 북한이 우리를 놀라게 했죠. 우리도 못 만드는 공중조기구 모통제기를 공개했어요. 생긴 건 러시아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도 2035년 전략화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세계 한 10여 개국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는 신형 구축함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빠졌죠. 남포에서는 최연함 했는데 청진에서 하다가 자빠졌죠. 이제 세웠어요. 나진을 끌고 갔는데 이건 북한 힘으로 안 돼요. 때려주기도 안 돼요. 러시아 도움 100%예요. 100%. 그러면 북한군 15,000명 파병했고 러시아가 쓰는 많은 탄약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지금 도망간 게 원래 철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도로도 만들고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양측 관계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달러는 이 모양이죠?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사적으로는 신용을 내지만 왜냐? 2023년 기준으로 북한 대외 교육의 98.3%가 중국이거든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중국은 왜? 러시아하고 북한이 친해지면 중국이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북중로 한 몸 아니야? 그러거든요. 북중로의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군 부대 배치도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러시아 군부대의 80%는 서부에 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나머지 20%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안에는 부대 하나도 없어요. 통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략 폭격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비밀 보고서가 FSB, 러시아 연방보안국, 러시아 CIA죠. 나왔는데 중국 간첩들을 어떻게 척결하느냐. 러시아 내에서. 중국 스파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중러 관계의 이면이에요. 서로 미국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만 믿질 않아요. 60년대에는 아무르강에서 영토 문제 때문에 서로 전쟁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연해주 있죠. 이 연해주가 1860년 베이징 조약 이전에는 청나라가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연해주는 원래 자기 땅인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하면 우리 발해국 고구려죠.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하고 친해져?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유사시 중국을 위성국가를 세우거나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서 동해로 나온다는 게 지금 속셈이 야욕이거든요.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해 6월 북러 조약에 따라서 인민군이 러시아 갔죠? 근데 러시아도 북한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조중 5호 협정이 상호 원조 조약, 동맹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사시에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죠. 러시아도 들어오죠. 왜? 동해로 못 나오게 해야 되니까. 동해로 나오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러 밀착을 보면 마음 편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안 편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올 초까지. 그러니까 딸엔에 있던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가서 그 해안가를 걸어요. 딸엔의 방추이섬이라는 데에서. 그럼 모래 발자국을 걸으면 발자국 날 거 아니에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의 발자국을 딱 볼을 떠다가 동판을 만들었거든요. 기념품으로. 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확인됐어요. 그럼 북한이 또 가만히 있나요? 올 1월 달에 1월 1일 날 시진핑이 보낸 연합장, 신년 연합장을 당연히 일면에 실어야 되잖아요. 북한 노동 신문에 3면에 실었어요. 3면도 그것도 뭐냐? 쿠바하고 콘고 다음에 실었어요. 시진핑 이름도 없이. 그냥 여러 나라 이름들,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시진핑 얼굴에 뺨 때리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최악이었어요. 최악. 그러니까 북러 밀착을 하니까 군사협력을 하는데 북중 관계는 악화되니까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대북 주자가 계속 지속되니까 달러가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러시아에 이제 북한군 파병을 1만 명 이상 했잖아요. 그거 이제 달러로 돈 받을 거잖아요. 받았거나 이미. 1인당 2,000불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1만 명 이상이면 굉장히 북한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봤자 지금 몇 달이에요. 지난해 10월에 갔거든요.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 돼도 몇억 달러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군사 기술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실제 달러는 많이 못 오는 거죠. 규모도 작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군사협력으로 김정은은 원하던 걸 다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 북한에는 지갑이 3개 있어요. 재정이. 하나는 뭐냐 김정은의 노동강 39실 비자금. 두 번째는 제2경제위원회, 이 군수경제예요. 세 번째가 인민경제 내각이거든요. 이 지갑 3개는 이쪽이 굶어 죽어도 이쪽 지갑에서 안 와요. 노동당 통치자금은 김정은만 쓰는 거고 군수공업은 제2경제는 자기들만 써요. 그러니까 민간 내각경제가 인민경제가 흔들려도 이쪽에 돈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파병한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2경제위원회, 통치자금, 인민경제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라도 받아서 인민경제 썼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엉망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최악이다. 이게 북한 경제 현실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력 파견하고 군사협력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북러 밀착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쨌든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악화시키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실익이 있는 선택인가요? 있죠. 왜냐 일단 김정은은 밀덕 중에 밀덕이에요. 이 국방력 강화에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요. 굶더라도 그 많은 걸 북한 가지고 있잖아요. 군사기술을.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데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하고 사실상 군사 동맹이잖아요. 푸틴하고 껴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98.3%의 의존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김정은 우선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너무 두렵죠. 두렵죠. 언제든 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친중파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 거두가 장성택 공무부였어요. 2013년 12월에 처형하죠. 그러면서 장성택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친중파들을 처형시켜요. 장성택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나, 매형, 그 다음에 측근들 다 처형당했어요. 최소 수백 명입니다. 왜? 장성택은 거대한 친중국 사단 라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친중 라인을 모두 시체를 제거해버립니다. 모두 제거하고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 중국이라는 의존성에서 상당 부분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양다리를 걸칠 수 있으니까. 한쪽에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김정은으로서는 거기다가 러시아 전장에 인민군을 파병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건데 현대전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현대전을. 15,000명을 파병해서 그래서 북한에서 전방에서 사고치는 테러 도발하는 책임자가 정찰총국장이거든요. 정찰총국장도 갔어요, 거기에. 여우전쟁에. 우리는 못한 현대전쟁의 모든 특성들 다 공부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얻을 게 많죠? 거기다 군사기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썩어도 준치라고 석유가 넘쳐요. 식량 수출국이에요. 비료 수출국이에요. 이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받았다는 징후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김정은으로서 인민군 넘쳐나는데 희생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얻을 게 많았던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에 이제 기한하면 이게 북한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건 없을까요? 외부 사회를 경험했으니까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을 했을 때는 그땐 냉전 체제였어요.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권이 싸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 진영이 누구든 공산국가의 싸움에서 서로 연대했어요. 진영이 존재했으니까. 지금 진영이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두 구소련이에요.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를 치면 미국하고 캐나다예요. 미국하고 캐나다 큰 차이 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 작가님한테 미국 가서 캐나다 사람 죽여 그러면 그 전투에 참가하라고 그러면은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난해 10월 파병됐는데 처음으로 파병을 인정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4월 26일이에요.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북한은 4월 27일 다음날 공개했어요. 보도는 28일이었고. 그동안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서로. 명분이 없잖아요. 갑자기 왜 파병해요? 우리 군인들 보고 사단 하나 빼서 미국 보내면서 국민들한테 내일 알려요. 자, 캐나다하고 분쟁했는데 미국 쪽으로 간다고. 그럼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분 없는 전쟁. 두 번째 이건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한 3월 정도 기준, 3,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파병은 지난해 10월 12,000, 1월에 추가 파병 3,000. 근데 그 3,000은 보충병이에요. 그 사이 3,000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4월 정도에 나온 얘기가 15,000명 중에 5,000명 정도가 손실이다. 최소 600명은 전사다. 그러면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참가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 서너 달 만에 15,000명의 3분의 1이 지금 손실된 거예요. 그럼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직 전사자들 시신이 가족에 인계됐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상병들. 영구 장애를 입은 부상병들이 북한에 못 들어갔어요. 왜? 알리질 못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장애인들이 오고 뭐 상위군인들 오고 그다음에 전사자가 오고 아니 애가 군대 간지도 모르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전사했어요. 그다음에 애가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팔다리 없이 와서 전장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제 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황당하죠. 언제 갔어? 지난해 갔어?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죽었대? 명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명분을 만들어요. 막 뭐 혈맹이다, 뭐 우크라이나 나치를 척결하러 갔다, 우리는 한나라다, 뭐. 근데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납득이 되겠어요? 북한 주민도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아들이. 용납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후유증은 장기간, 거기다가 좀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나오는 얘기가 파병된 사람들한테 3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노동당 입당시켜준다. 대학 입학시켜준다. 북한 대학 진학률이 1%예요. 그 다음에 평양에 살게 해준다. 근데 자, 북한 대학 진학률이 1%인데 네. 갑자기 15,000명 전사자 빼더라도 수천 명을 어떻게 갑자기 집어넣으면 노동당 입당을 시켜줄 수 있겠죠. 네. 근데 평양의 문제예요. 평양은 장애인들이 못 살아요. 그냥 거칠해. 극장국가니까. 네. 아주 평양은 정상적이고 뭐 완벽한 국가다라는 걸 해서 텔레비 보면은 그 평양 시내에 휠체어 탄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약속을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0불 정도 지금 1인당 지급되는 걸 아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지급하거든요. 네. 이게 다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러시아만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천국이거든요. 자유, 인터넷, 그 다음에 음식, 뭐든 다 좋거든요. 그렇게 자유를 느끼다가 북한에 돌아가 봐요. 15,000명이. 적응이 되겠어요? 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김정은은 인민군 파병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다. 저 명분 없는 전쟁의 파병은 북한 내부의 새로운 통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죠. 네. 왜냐면은 가서 자식을 잃고 부모가 아무리 천금을 갖다 준다 한들 알리지도 않고 가서 전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명분 없는 전쟁에 간 상위군인들이 그 삶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우리도 베트남 전쟁 갔다 오고 나서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길 가다 보면 고엽제라는 차량 보이죠? 네. 그게 그때 밀림 말려 죽이는 그 투한 농약,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월남전을 다룬 후유증 영화도 많았어요. 뭐 하얀 전쟁이라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후유증이 북한이라고 없겠어요? 있겠죠, PTSD. 여기서 안 끝나요 또. 왜냐? 지금 15,000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끝나느냐?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 한국전쟁 6.25 때도 3년 전쟁했지만 2년을 휴전 협상했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희생당했어요. 고지전, 이 MDL 군사복에서 인근에다 한 채 땅을 천토가 다 격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휴전되기 전에 그럼요. 땅을 차지해.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럼 추가 파병 가능성. 네. 만일에 휴전이 된다.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러시아판 MDL, DMZ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군사 긴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추가 병력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군은 더 추가 파병되고 희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렁에 빠진 거죠, 지금. 수렁에.